자, 여기 이제 자료를 좀 볼까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멜루지네라고도 하고 멜루시네, 멜루신 뭐 이렇게도 발음합니다만은 중세 기사의 사랑 이야기에서 때때로 뱀으로 변하는 절세 미인을 가리켜서 멜루지네라고 불렀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멜루지네는 성스러운 우물이나 강에 있는 담수의 여성 정신인 유럽 민속의 인물이다. 뭐 큰 바다에서 사는다기보다는 이제 조그마한 강에 있거나 호수 같은 그런 담수에 이제 있다. 그 얘기는 인간 세계랑 가깝게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의식의 세계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무의식의 세계나 아니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근처에 머무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일반적으로 허리 아래로 뱀이나 물고기인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한테는 인어로 알려져 있죠. 이제 이 인어가 갖고 있는 또 이제 특징이 뭐죠? 물고기, 물하고 연계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여성성하고 모성성, 또 무의식, 이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 거의 같은 의미로 연계되어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왜 이런 이제 융이 그 멜루진의 이런 상징을 그림으로 보여줬을까요? 지금 이제 꿈에서 이제 꿈꾼 사람은 이제 지식인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인이 아버지, 결국 그 지성의 세계를 떠나야만 결국 온전해지는 거예요. 안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꿈에 나타난 게 여성이었죠. 그래서 그 여성의 인도를 받는 건데, 여성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 하는 한 예로 멜루지네가 등장하는 거죠. 이중적인 여성, 경계선적인 여성, 유혹하는 여성, 아름다운 여성, 위험한 여성. 이게 이제 아니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니마를 어떻게 만나고, 아니마의 정체가 뭐냐? 그 아니마를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은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어라는 것이죠. 이 꿈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융의 그 이제 기본 조작적 5권하고 연계지어서 이해를 해야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위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안에 그 여성이 있고 멜루지네가 있죠. 그죠? 그리고 바깥에 기사가 있어요. 문을 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보초선 이제 병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옆에 있고, 이것이 이제 중세 기사와 그 멜루지네가 사랑을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책에는 없는 그림이죠. 그래서 멜루시는 중세 유럽 민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멜루시네는 일반적으로 뱀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거나, 이게 신화의 내용인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 보통 토요일에 뱀으로 변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죠. 그녀는 종종 물과 산과 관련이 있고 모성성이죠. 때로는 요정이나 인어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이제 14세기 프랑스 산문 로맨스인 로망 드 멜루시네에 나타난 이제 어떤 그 주인공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멜루시네는 요정 어머니와 인간 아버지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요정이고 아버지가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뱀으로 변신하라는 저주를 받아요. 이제 이렇게 마녀로 이제 등장을 하겠죠. 일반 동화에서는 그 마녀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뱀의 모습으로 자신을 절대 보지 않을 남편을 찾으면 저주가 풀려요. 우리 한국의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절대 내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궁금하니까 막 창문 들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뱀으로 변하고 뭐 이제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멜루시는 레이몬드라고 하는 이제 기사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레이몬드가 토요일에는 절대 그녀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안 지켜지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10명의 자녀를 뒀대요. 그래서 멜루시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서 레이몬드가 성을 짓고 강력한 영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레이몬드는 약속을 어기고 뱀의 모습으로 변한 멜루시를 몰래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멜루시는 상심에 빠진 채 아이들을 데리고 레이몬드를 떠나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고 사람처럼 살았지만, 한때 지나면 그것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마치 일장춘몽과도 같은, 불교설화에서 일장춘몽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에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선녀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숨겨놨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숨기면은 못 갈 줄 알았는데 이제 결국은 찾아가지고 이제 간 거잖아요. 결국은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는데 늘 인간은 가지 않는 세계,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를 동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동경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저 세계에 못 나오는 것이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환상 속에서 놀았잖아요.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너 이야기는 실패한 것 같지만,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지만, 나는 성공한 실패담으로 보여줘요. 참 아쉬운데 원래 자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돼서 결혼하고 그런 자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걸 우리는 실패로 볼 수는 없다. 반은 성공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모든 인간이,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도요, 적용해 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어심리학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시면서 이러한 인어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나 어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환상 속에 머물도록 내가 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환상 속에 머물러서 어느 정도의 보상 심리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게 바로 이게 꿈을 꿀 수 있는 기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것이 인어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해요. 굉장히 슬프지만 그 안에 치료의 어떤 길도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멜루시는 강력한 마술사이자 헌신적인 아내면서 어머니예요. 멜루신이 갖고 있는 이중성, 생물체면서 인간이기도 한 그런 이중성이 어쩌면 자연적이기도 하고 인위적이기도 한, 야생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기도 하고 의식적인 어떤 모성의 이중성, 아니마의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헌신적인 아내면서, 헌신적인 어머니면서 또한 아름답고 위험한 자연의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자연스러웠대요. 위험하죠. 덜 아름다운 데는 덜 위험해요. 도시 근처의 아름다운 자연은 덜 위험해요. 근데 아무도 안 간 정말 대거쪽 같은 신비한 자연은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모성의 이중성이기도 하죠. 참 인어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좀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인어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그 광해군 시절에요. 유목인이 지었다고 하는 어우야담에 이제 수록된 한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주인공이 윤선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이제 동명이인이겠죠. 어느 날 바다에서 인어를 만나게 됩니다. 인어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윤선도를 유혹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어하고 관련된 게 이제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제 여신이죠. 노래를 불러서 이제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다 이제 미쳐버리는. 그래서 귀를 막고 이제 항해를 했던 이제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런 데서 이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선도는 인어의 유혹에 빠져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인어는 이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어도 원래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어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인간색으로 오기 위해서 그리워하고 또 다시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이야기도요, 인간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비슷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의미겠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인어공주를 생각하면서 느낀 게, 이런 표현을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왜 환상의 세계를 그리워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그 환상의 세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 트라우마나 과거의 트라우마라든가 이루지 못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걸로만 배웠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어쩌면 나면서부터 인어 같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꼭 무슨 상처가 있고 과거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고 안 좋은 것을 당해야 무슨 환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고, 인간 자체가 변화의 존재고, 인간 자체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동기거든요. 항상 돌다리를 건너야만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상에 빠져야 되고, 환상에 빠지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죠. 그래야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를 향한다는 것은 병리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생명의 욕동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환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윤선도가 인어를 동정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인어는 결국 인간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도 결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의 유럽의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이런 결말을 맺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인어는 경계선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존의 심리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상징 그 자체에서 우리는 심리학을 도출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